시작할게요. 저번 때 거 문제도 다시 봐가면서 개념이 파산이 선고되면 두 축으로, 한 축은 파산재단을 형성하고 또 다른 하나 축은 파산채권을 확정하는 그런 두 축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 이제 계속 용어가 되는데, 파산관제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한편으로는 파산재단을 형성하고 한편으로는 파산채권을 확정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돼서 나중에 이걸 대비해서 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의 파산 절차가 이렇게 펼쳐지는 이 국면 얘기하는데, 지금 파산재단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챕터 하나 보면 개념이 이제 법정, 독일어로 졸, 당연히 있어야 된 이런 의미의 법정. 근데 실제는 파산이 선고됐을 때 그 선고되면서 딱 세팅되어 있는 재산에는 환치돼서 빠져나갈 것도 있고 거꾸로 부인되면 결과적으로 들어올 것 등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실제 있어야 될 게 아닌 그런 현실, 현재 상태에서의 재단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고 플러스 시킬 거 플러스 시키면서 법정재단이 되는 거고, 파산관제인은 그러니까 현재 있는 현실의 재단에서 있어야 되는 재단을 일치시킨 다음에 그게 마지막에 이제 배당하기 위한 재단이 돼서 배당이 되는 거죠. 배당을 위해서는 또 파산채권이 신고돼서 확정이 돼야 되죠. 파산채권을 신고하면 누군가가 그 가짜다,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하는 거고, 이의가 없으면 이제 그대로 확정이 돼서, 이의가 있으면 이제 이의 때문에 조사해서 확정하는 이런 절차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면서 상황을 이해해 가면, 지금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자에 대해서, 즉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자에 대해서 돈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파산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 입장의 채무자, 이때도 채무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람 기준으로는 이 채무자니까 이때 파산자가 채권자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등등. 그러니까 이 파산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 받겠다고 여기에 절차에 참가해서 들어오는 거겠죠. 개별적으로 받을 수는 없게 되죠, 파산이 선고되면. 그랬을 때 이 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파산 채권, 이런 게 있고, 한편 이 채권자가 자기 입장에서 돈 받을 게 있을 수 있죠. 돈 받을 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한편 채권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이 사람과 지금 파산이 선고됐지만 파산이 선고되기 전부터 뭔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뭐 건물을 자기가 인도받아야 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이, 지금 다시 돌아가서 연습 문제 3번은 어떤 상황의 분쟁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됐었냐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나는 A로부터, A였던가요? A는 B에게니까 여기 그림으로 치면 이 사람이 B고 A가 있는데 소송을 별도로 낸 게 아니라 1대1로 시켜서 A가 B한테 건물 인도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지금 병합해서 냈다. 이런 거죠. 그죠? 요 지문에는 없는데 뭐 하나 또 만든다면 B가 C한테 나름대로 뭐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B가 C한테. 여기서는 오히려 B 기준으로 돈 받겠다고 대여금 청구 소송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B가 C한테. 그런 상태에서 요거는 지금 지문에는 없지만 하나 상정해 본다면 요게 민사소송법에서 딱 맞춘다면 뭐겠어요? 이 소송이 중단되고 이 소송은 파산자 측에서 원래는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는 원고로서 자기가 돈 받을 거 있다고 C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파산이 선고된 거예요. 원고가 선고될 수도 있죠. 원고가. 그러면 그 돈 받을 권리가 제대로 갔으면 파산이 선고되면서 파산재단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소송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돈 받겠다고 하고 있었던 소송.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이건 239조, 240조 뭐 이런데 당사자가 파산 선고받으면 절차가 중단된다. 이 국면에서도 나오지만 이 국면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되면 절차가 중단되죠. 이 소송 절차가. 그 다음에 이 파산이 선고된 사람은 자기 재산에 대한 것이 관리처분권이 상실되니까 누가 이것을 수개하느냐. 파산관제인이 수개한다라고 이것은 곧바로 가면 돼요. 파산관제인.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C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편 지금 지문에 왔던 A가 파산채권에 대한 그런 돈 받을 것에 대해서 파산이 되기 전에 소송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이 되는 이런 상황의 청구인 지금 지문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분쟁이 건물인도 청구 소송이었어요. 그랬을 때 파산이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여기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되는데 그 그림서 세 개가 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데 결국은 파산자가 원고가 되면서 제3자 피고한테 대여금 청구는 중단되고 이 원고가 파산관제인이 수개한다. 이렇게 딱 이해하면 돼요. 한편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위치가 바뀌겠는데 건물인도 청구와 손해배상 채권은 오히려 피고에 해당하는 B가 파산이 선고되면 어떻게 되냐. 건물인도 청구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고 즉 지금 파산재단 속에 있는 건물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는 파산재단 개념이 아직 없으니까 B한테 주장하는 소송을 하고 있다가 B가 파산이 선고되니까 결국 그 건물로 우리가 이야기해놨나요? 뭘로 해놨죠? 앞에? 그 지문이? 인도 청구가? 건물. 그 건물 자체가 뭔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을 일으켰던 게 파산이 선고되면서 아까 현유재단 이런 거 얘기할 때 글로 지금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지금 글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사실은 되찾겠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게 파산이 선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산재단 속에 들어가 있는 건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면 실체법적으로는 자기 거 주장하니까 자기가 찾아오겠다. 건물 인도 청구 소송, 소유권에 의해서 예컨대 뭐 이런 거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파산에 오면 뭐라고 부르냐면 환치권이라고 부르는 자기 거 찾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환치권 보면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환치권에 기한 이런 청구가 되는데 이런 건물인도 청구 소송은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이런 지금 소송이 되면서 절차가 중단되고 누가 피고를 수개하냐면 파산관제인이 피고를 수개하는데 피고 수개를 하면 되는데
한편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파산재단으로부터 이제 나중에 자기가 배당을 받는 이런 파산 채권인데, 그 경우는 파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개별적 추심은 금지되거든요. 개별적 추심은 금지되니까 그 경우에 소송도 일단 중단시키잖아요. 지금 중단됐죠. 다만 이게 곧바로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상황이 가지각색이에요. 일단 소송하던 거는 더 진행시키지 않아요. 중단시켜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주장하면서 돈 달라고 했던 파산 채권에 관한 것은 실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해서 이의가 안 나오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고, 이의가 되면 이 파산 채권이 주장했던 그 소송이 파산 채권을 신고하면서 확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돼요. 확정 절차로 가면서 이 경우에 이의한 사람을 상대로 이의자를 수괴시켜서 계속 소송을 중단됐던 소송을, 그게 파산관제인이 되든 어떤 이의자가 되든 자기 채권에 대해서 이의를 했던 사람을 상대로, 그게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설이 일반적인데, 소송이 수괴돼야 돼요. 그 여러 명한테. 그런 지금 시스템을 잘 이해해 보세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이렇게 나와요. 일단 중단된다. 민사소송법에서도 그런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이 소송에는 잘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 채무자가, 파산된 채무자가, 즉 파산자라는 말을 지금 파산법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원고가 돼서 지금 C를 상대로, B라는 파산자가 상대로 돈 받는 대여금 등의 소송이 있었던 것은 그대로 중단되고, 이건 파산 채권이 아니에요. 대여금 채권이긴 한데 바깥의 사람이 파산자를 상대로 의 채권이 파산 채권이지, 이거는 거꾸로 뭐예요? 자기가 돈 달라고 하는 측이니까 이건 그냥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서 우리가 소송법적으로 중단되고, B를 대신해서 누가 등장하겠어요? 파산관제인이 등장해서 파산관제인이 당사자 적격을 갖고 수괴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돼요. 요쪽 부분은. 그죠? 근데 이 B와 소송을 하던 건물 인도 청구, 아까 여기는 병합적인 소송으로 했는데 하여튼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의 상황을 보면, 요거는 파산 채권으로 이제 돼요. 그럼 파산 채권의 정의가 뭐냐? 그 다음 챕터, 교재 챕터 보면 파산 선고 전부터 갖고 있었던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이기 때문에 인적인 사람에 대한 거지,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게 아니고 인적인 청구권이라고 나와요. 파산 선고 전부터 파산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적인 청구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건물인도 청구는 파산재단에 관련된 소송이지만, 관한 소송이지만 파산 채권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파산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 되는 거예요. 다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속에, 파산재단과 관련된 소송 속에 파산채권이라는 측면의 소송이 있고, 이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 있다는 거죠. 채권은 우리가 민법적으로도 인적인 청구권이잖아요. 파산자 자체에 대한 청구지 그 특정한 어떤 재산에 대한 청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인적 청구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인적.
사람에 대한 거죠. 근데 이 건물인도 청구는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이 속에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역시 중단되고 오히려 피고가 누가 수개하느냐? 파산관계인이 수개해서 진행되면 돼요. 이 경우는 일종의 환치적인 작동을 하는 소송이 진행될 거예요. 한편 파산 채권, 인적인 B에 대한 거는 파산이 선고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파산이 선고되면, 인적인 청구에 대해서 그 대상자가 파산이 선고되면 그 사람에 대한 채권은 이제 더 이상 개별적으로, 이게 공평한 청산을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파산제도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개별적으로 돈 받아가겠다고 하는 행동은 못한다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파산 절차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공평한 이제 청산을 위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니네 채권 신고하라,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파산 채권. 그럼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니까 파산 전부터 하던 소송 중단시켰던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파산 선고되기 전에 소송했던 건 뭐예요? 이 B가 못 주겠다고 하니까 받겠다고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개별적인 게 중단시켜 놓고 신고를 했더니 아무도 이의를 안 해요. 원래는 파산 되기 전 이 B가 다퉜다는 것은, 만약 파산이 되면 누가 등장해서 다투면 다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산관계인이 이의를 하겠죠. 그럼 우리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더라고 하겠지만, 만약 아무도 이의를 안 했다면, 뭐 또 다른 어떤 파산 채권자들이 저거 가짜다, 쟤 인정 못한다, 이런 식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파산 채권의 신고에 따른 확정이 돼요. 그 돈 줄 거 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단됐던 파산 채권과 관련돼서 중단됐던 그 소송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죠. 그 진행은 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자기 돈 받을 거 이럴 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확정하려고 했는데, 그 확정하기 위한 것이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여기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안 나와서 확정이 돼버리니까 소송은 더 의미가 없다. 그럼 교재학 그 부분 보면 소송은 의미가 없어서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파산 채권에 관한 그 부분 이해하면, 거기 4-64 보면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은 조사 확정되는 절차로 가야 되는데, 그죠? 그 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다가 파산이 선고되니까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됐고 그거는 일단 잊어버리고 신고 조사 확정 절차로 가야 되는데, 그럼 파산 채권의 신고 조사 확정 절차는 그 뒤에 가서 9-10에 가서 보면 있다. 그래서 그거랑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죠. 9-10에 가보면 파산 채권을 신고받고 이의 등을 이제 있나 없냐 조사를 하고, 그래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럼 이 중단됐던 소송이 한편 놔두고 신고했는데 이의가 안 나오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가 다시 와서 4-64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중단된 소송은 그 존재 의의를 잃고 그냥 그 상태에서 종료된다. 수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수개해서 더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로 막 더 펼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일단 중단시켜 놓고 이쪽 와서 싸우려고 했는데 신고 조사하려는 그 싸움 속에서는 이의가 안 나오니까 그대로 인정이 되니까 굳이 소송까지 더 할 필요성은 없게 된다.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근데 채권 조사하는 이제 거기서 이의가 나와요. 그러면 중단 중의 소송은 이의자들이 이어받아야 돼요. 이 중단 중에. 왜 이어받냐면, 원래 중단시켰던 것이 자기 채권을 확정하려고 민사소송을 하던 거였었는데, 조사 확정 절차에서 이의자가 나오니까 이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이 소송을
반대 당사자로서 수계해서 한판 붙자라는 식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중단했던 소송은. 근데 이 중단했던 소송이 보통은 1심 판결까지 안 났을 때는 이어서 하면 되고 1심 판결까지 있었다든지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이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1심 판결에서 승소가 있었으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정된 거는 뭐 더할 나위 없지만 1심 판결 정도의 이의자 입장에서는 이의를 했지만 이미 판결은 자기네가 이의는 했지만 그 채권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던 판결이 1심 정도의 상태이지만 판결이 있었다면 그것을 유권원 채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심 판결조차 없이 아직 그 1심 절차 진행 중일 때는 아직 판결까지 안 갔으니까 무권원, 아직 주장상의 문제지 법원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 정도라면 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이제 이쪽 파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그 소송이 그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수계시켜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의자가 여러 명이면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이냐 뭐 이런 문제로 가는 거예요. 한편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이 이건 이제 뒷부분 얘기를 일단 요약만 했는데 종국 판결이 있는 1심 판결이든 확정 판결이든 유권원 채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오히려 이제 누가 소송을 내줘야 돼요? 이쪽이 적극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파산채권자 쪽이 나갈 게 아니라 유권원이니까 이의자가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이 제소 책임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거와 연결이 돼요. 잘 생각해보면 이해될 거예요. 무권원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니까 누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상대방 즉 파산 채권으로 주장했던 자가 법원으로부터 아직 1심 판결까지 없는 상태라면 이의가 나왔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고 한편 유권원 채권이라고 해서 1심 판결 등이 있었다면 이제 자기는 좀 느긋해요. 왜? 법원이 오케이 한번 인정해줬거든요. 자기 채권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태클을 거니까 누가 열심히 뛰어서 이제 이걸 번복시켜야 된다? 이의자 측에서 반대 당사자로서 이의자 측이 적극적으로 이걸 깨부숴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런 절차로 된다. 그러니까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제인이 당연히 수기하는 건 아니다. 이해됐죠? 한편 그 앞에 4-63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지금 건물인도 청구 같은 경우는 중단되고 수계된다. 이 경우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자 B가 C한테 돈 받을 거는 B가 C한테 받을 것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자 둘 다 대여금, 뭐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거지만 이때 국면하고 이건 틀려요. 같은 그 채권이요. 요거는 뭐예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즉 이 대여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기면 파산재단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 돼서 중단되고 원고를 파산관계인이 수기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다시 왼쪽에 가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4-61을 보면 여기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속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과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첫 번째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이행 청구 소송. 이게 뭐냐면 요 그림에서 보면 B의 C에 대한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금전이행 청구 소송은 이거는 파산채권은 아니죠. 채권은 채권인데 오히려 파산자가 플러스 쪽에 쓰는 원고 측에 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고 한편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자가 채무자로서 요 채권자가 돈 받겠다고 하는 요 부분의 소송은 중단은 되는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수계를 파산관제인이 하느냐 아니냐는
당연히는 아니다. 살펴봐야 된다. 이의자들이 수기하는 거예요. 이의자. 이의자 중에 채무자에 대한 대신 존재인 파산관계인이 이의를 하면 파산관계인이 수기하는 경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의자가 수기하는 거다. 이해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산재단이라는 거와 파산채권이라는 것을 일단 조금씩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가서 보면 파산재단은 제5장이 파산재단인데 이 챕터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말을 써요. 법정재단, 현유재단, 배당재단 쓰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법정재단은 독일어로 당위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현유는 일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단이에요.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그럼 현유재단은 그게 완벽한 의미의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의미의 정답은 법정재단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재단이 완벽한 오케이적인 재단이고 그럼 현유재단은 현실적으로 있는 재단이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고 여기에 혼입된다. 끌어들일 거는 끌어들여야 돼요. 그럼 빠져나가는 것으로 상정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여기서 환치권 같은 거는 빠져나가겠죠. 만약 그게 인정되면. 그 다음에 별채권 생각해보세요. 별채권. 별채권의 개념이 뭐였어요? 실체법에서 민법에서 담보물권은 거기에 담보를 붙여서 확보할 수 있게끔 해준 거니까 파산에 와서도 예컨대 저당권을 생각해보세요. 그 저당권은 저당 대상물에 대해서 빼가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당 대상물이 파산재단에 들어왔을 때 실제 담보권자의 그 담보권이 맞다면 거기서 변제받아서 빼가려고 한다는 거죠. 담보로. 그러니까 별채권은 왼쪽 그림 보면 별채권이 행사되고 그 말이 맞다면 적법하다면 이 현유재단에서 일시적으로는 지금 이 재단에 있지만 그것은 빠져나간단 말이죠. 결국. 한편 부인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부인권을 행사하면 만약 부인권의 행사의 요건에 따라서 된다면 들어와줘야겠죠. 그걸 끌어서 땡기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현유재단으로부터 법정재단 정답적인 재단을 모아가는 게 파산관계인 이제 하면서 그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맞춰지고 마지막 파산 절차가 종료즈음 이제 가는 그 즈음에 배당이라는 절차에 있어서 배당재단으로 이제 결론이 나면서 파산채권도 그 무렵에 이제 확정이 되면서 배당이 되고 종료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종료가 됐는데 뭐 변제율이 20%라면 나머지 80%에 대해서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면책을 생각할 필요 없죠. 해산되고 이제 소멸되는데 자연인의 이 채무자는 예컨대 좀 아까 같은 80% 남은 것은 면책 절차로 가느냐. 물론 애초부터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 신청도 하지만 하여튼 절차적으로는 분명히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 절차가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그 틀을 계속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파산재단이 그런 거다. 그럼 파산재단은 5-10을 보면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 선고 당시의 것이죠. 파산 선고 딱 되면서 물론 이때 현실적인 재단과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재단의 차이가 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법률의 의미에서의 파산재단은 법정재단으로서 파산 선고 당시에 이제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인데 압류할 수 없는 민사집행법 등에서 이것은 파산재단에서 파산재단으로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잠깐 제목을 달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또 개념을 한편 반대 국면에 파산채권의 개념도 그 다음 6장에서 보면 돈 받을 이 청구권, 재산상의 청구권인데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채무자의 인적 청구권이고 결국은 어디서 배당받는 거예요? 좀 아까 본 챕터에서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물인도 청구권은 배당이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인도 청구권이라는 거가 만약 인정된다면 환치해서 빼가는 거죠. 환치해서. 이건 인적 청구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파산채권을 인적 청구권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건 파산자에 대한 인적인 청구권을 말하는 거고 물론 파산재단으로부터 빼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같은 파산재단으로부터 빼가려는 것 중에 인적 청구권이 아닌 어떤 것을 주장해서 오케이 돼서 빠져나가는 예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환치권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 환치권이라는 것은 파산법에서 우리가 부르는 개념이지만 실제법에서 뭔가 이쪽 파산자를 상대로 분쟁을 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빼가려는 청구, 이런 것을 지금 건물인도 청구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속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이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게 아니고 인적 청구권이라는 거. 자꾸 지금 헷갈릴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인적 청구권이니까 파산재단과 관련되긴 했지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파산채권 확정되면 물론 거기서 파산재단에서 배당은 받겠지만 이 소송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파산재단의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파산채권도 결국 배당은 받겠지만 지금 소송을 얘기할 때는 인적 청구권으로서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금 4번 문제가 그런 거네요. 첫 번째는 거기까지 됐죠. 일단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소송 단계를 지나서 이제 보전 처분을 포함해서 집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거는 집행. 그러니까 우리가 쭉 실체법적인 법률 관계가, 법률 행위 등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파산이 선고되면, 요 시점에 파산이 선고되면, 그죠? 요 시점에 파산이 선고되면 뭐예요? 요까지 발생했던 채권이 신고돼서 확정되는 파산채권이 되고, 요까지 모아졌던 재단을 우리가 파산재단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둘 다 그 기준 시점은 어디예요? 파산 선고 시점이죠. 요 뒤에 발생한 파산 절차 속에서 빚진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파산채권이 아니라 뭐예요? 파산재단이 떠맡을 채무채권관계라고 해서 재단채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물론 재단채권에는 여러 가지 속성의 것이 어떤 통일적인 어떤 개념에서 잡힌 게 아니라 있지만, 재단채권이라는 것의 재단은 뭐예요? 재단한테 받을 채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쓴 거예요. 그럼 재단이 떠맡을 빚이라는 뜻이라면 파산 절차 이후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재단이 떠맡는다, 이런 개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회생 절차가 하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는 용어가 그때는 공익채권이라고 불러요. 왜? 회생 절차는 이게 청산하는 게 아니니까 회생재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생재단, 파산재단에 해당하는 회생재단이 없으니까 재단에 대한 채권이라는 말이 안 쓰고, 거기서는 그런 빚을 떠맡은 게 어떤 공익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라는 측면에서 용어를 공익채권이라고 붙여서 쓴다. 계속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파산재단도 이때까지 거 모으는 거예요. 회생절차는 회생재단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회생재단은 청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유지해서 갚으면서 뭐 이런 거니까 재단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산은 청산을 하기 위해서 재단 개념이 나와서 채권자한테 퍼센트대로 줘야 되니까. 그런데 파산재단을 이 교재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고정주의랑 또 용어 하나가 나와요. 팽창주의란 말이 나와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고정주의, 팽창주의. 고정주의는 파산 선고시를 기준으로 고정시켜요. 이때까지의 재산을 갖고 파산재단을 만들어요. 이때까지의 채무자의 재산. 팽창주의는 어떤 거냐면 그때까지 플러스 파산 절차 들어와서도 팽창. 뭔가 벌어지는 것이 다 재단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파산재단에 가서 보면 고정주의와 팽창주의라는 얘기를 쓰는데 우리는 고정주의예요. 지금 현재 파산 절차에서. 근데 회생 절차는 잘 생각해보세요. 회생 절차에서 회생재단이 없지만 개인 회생 절차는 개인 회생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 회생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생으로서 이렇게 자기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재단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해주는데, 그때는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펼쳐지는 와중에 수익 같은 걸 갖고 모아서 일정한 비율로 자기 변제 계획안에 의해서 갚는 거니까 개인 회생 재단은 있고 거기서는 고정주의가 아니라 팽창주의예요. 그런 식으로 본다. 잘 이해해 보세요. 파산 절차에는 파산재단, 지금 고정주의다. 회생 절차는 회생재단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 회생 절차는 회생 절차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회생재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개인 회생재단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청산이 아니라 이제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하는 거니까 개인 회생 재단은 고정주의가 아니라 팽창주의다. 일단 기본 개념 계속 이해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이런 실체 법률 관계가 파산 선고에서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쌍무 미이행, 이미 완료가 됐다면 그 완료된 것의 후속 처리만 문제되는데, 우리가 중심적으로 본 건 서로 아직 완벽하게 이행이 안 된 거는 여기서 파산 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파산관계인한테 해제 아니면 이행 청구 이 선택권을 줬는데, 파산 절차는 뒤로 백하는 거를 기본 틀로 생각하니까 해제하는 게 기본 틀이겠죠. 이행 청구는 오히려 기본이 아니라 특별한 거겠죠. 한편 회생 절차는 백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지속적으로 가는 게 더 기본 틀이겠죠. 그러니까 회생 절차는 이행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너무 불안정하니까 뭐까지 우리가 이야기해 줬어요? 상대방은 최고를 해서 자기의 불안한 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파산관계인한테 너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좀 결정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확답이 없으면 파산 절차에서는 4-20 가서 보세요. 상대방이 채권에 대해서 다시 복습적인 차원으로 상대방이 결정해달라 라고 어떤 걸 할 거냐 라고 채고를 했을 때 답신이 없으면 파산 절차는 기본 틀이 뭐겠어요? 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요 규정이 상대방이 채권에 대해서 회생 절차에서는 확답에 대해서 대꾸가 없으면 뭐로 보겠어요? 이때 이게 회생 절차에서는. 잘 봐봐요. 똑같은 논리인데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계인한테 선택권을 줬지만 기본적인 원칙적인 것은 백하는 게 원칙이니까 확답을 요청했을 때 답신이 없으면 백하는 것을 보는 것을 계약의 해제를 보는데, 이 4-20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회생 절차에 가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12-37 가보세요. 똑같은데 이 선택권을 줬는데 상대방이 불안정하니까 좀 결정해달라, 어떻게 할 건지. 에 대해서 12-37 가서 보면 그 오른쪽 면에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이때는 이제 관리인이란 파산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데, 확답을 30일 내에 해달라 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때는 해제권 내지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는 오히려 앞으로 전개시키는 걸 기본적인 틀로 생각한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본 거고, 다시 돌아와서 파산 절차에서는 확답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오히려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해되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미 해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아까 오늘 또는 저번 때 막바지 한 거는 진행 중 소송이 파산이 선고되면 중단된다. 중단되는데 이 파산재단에 관련된 소송 중에 지금 속하는 재산, 즉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파산재단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됐던 게 파산관계인이 수개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한편 요 파산재단에 대한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을 신고하고 조사하고 확정하는 그런 절차 속에 들어가서 이해를 일단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됐고, 마지막은 이제 집행. 이미 진행 중인 집행, 그 다음에 새로 집행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집행 이전에 돈 받겠다는 거 등등도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새로 개시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럼 진행 중인 집행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실효한다. 진행 중인 집행도 실효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4-69에 보면 진행 중인 집행도 실효된다. 이때 여기 표현을 보면 4-69에 이때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이 개시되지 못하고, 이때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하면서 지금 이 질문이 보세요.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원래 채권이 파산채권이 강제집행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강제집행 속에서 이제 그것에 따른 집행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 뭐를 타깃으로 하는 거야? 그 상대방 재산을 타깃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상대방인 파산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갖고 뭔가 집행을 하려는 것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실효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인도 청구 같이 파산채권이 근데 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이 경우는 이제 환치권 같은 경우니까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건물인도 청구의 강제집행은 파산채권을 둘러싼 강제집행만 실효되는 거지, 건물인도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집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태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건물인도 청구의 그거는 오히려 인정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게.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의 집행과 같이 파산채권이 되지 않는 권리에 기한 강제집행은 실효하지 않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지금 집행이에요. 소송을 생각하지 마요. 다시 한번 또 가는데, 소송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은 그 소송의 싸움의 내용이 파산채권 관련된 소송이냐 아니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냐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 진행하는 것은 실효되지만,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실효되지만 완료된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부인될 수 있을지언정 완료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를 본다면 새로 시작 못해요. 강제집행 새로 시작 못해요. 파산채권에 관한 것은. 왜? 서로 똑같이 나눠 갖는 공평한 청산을 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강제집행 혼자 받아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강제집행을 뭐라고 부르냐면, 강제집행을 개별집행이라고 부른다면 파산은 포괄집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파산은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스탑시키고 포괄적으로 집행을 한다. 이런 용어를 쓰고, 일반 강제집행은 개별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개별집행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절차의 특성상. 그래서 포괄집행이기 때문에 개별로 집행하던 것이 완료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시작 못하고 종료되지 못했을 때는 실효돼요. 왜?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우리 채권 똑같이 퍼센트로 n분지 몇 가져가야 되니까 너만 지금 집행을 어느 정도까지 완료되지 못했다면 실효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었던 거로 하는 거예요. 다만 완료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부인한다든지 하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끝난 것까지를 뭐 그런 경우는 정상적인 집행이 완료됐다면 이해되겠죠? 다만 이때의 집행은 가압류 가처분까지 포함한 보전처분까지 포함한 집행은 파산 채권을 전제로 한 거고, 건물인도 청구 같은 경우는 그 특정한 건물을 받겠다는 것이 진행되고 있었으면 그 강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집행 권한 등이 있어서 그
인도 청구권이 결론이 난 상태에서 집행이 들어갔으니까 그 집행은 환치권적인, 환치하려는, 자기 물건 찾으려는 것이니까 공평한 청산을 위한 파산 채권과 관련 없어서 실효되지 않고 진행한다.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재단 채권의 기한. 재단 채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라고 그랬죠. 새롭게 강제 집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전 원인에 기한 재단 채권도 파산 채권처럼 실효된다. 그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다만 그 뒤에 160명 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이게 실효되는데 파산관제인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고가로 오히려 환가가 제대로 더 의미 있게 된다든지 했을 때는 실효시키지 않고 오히려 파산관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배당 재원을 어떻게 본다면 더 유리하다라고 될 수 있는 이런 판단이라면 실효시키지 않고 절차를 속행할 수는 있다. 파산관제인이 나름대로. 그런 얘기가 그 다음에 있어요. 실효되는 건데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도중에 파산이 선고되면 실효하는데 그때 등장한 파산관제인 보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게 그리 나쁠 거 없다. 결국 강제 집행된 재원은 그 개인이 집행을 신청한 사람이 개인이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파산재단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제 파산이 선고됐으니까 자기네 볼 때는 파산관제인 볼 때는 그리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속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되겠죠? 한편 체납 처분이라고 해서 강제 집행, 민사 집행과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건 세금 같은 경우를 체납 처분이라고 해서 약간 특수하게 부르고 그 경우에 막 공매한다고 해서 뭔가 좀 공적인 채권이기 때문에 조세 채권이니까 조금 틀려요. 약간은. 일종의 강제 집행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는 새롭게 체납 처분은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진행 중인 체납 처분은 일반 파산 채권의 집행과는 달리 실효되지 않고 속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349조 1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파산 채권은 뭐예요? 개시하지 못하고 진행하던 게 실효되는데 이 경우는 조세 채권 등의 체납 처분은 개시는 못하지만 새로 어느 정도 진행하는 와중에 할 때는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진행 계속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4-72에 보면 새롭게 체납 처분을 개시하는 거는 논란이 있었는데 2006년 법에 신설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4-73 행정소송도 파산재단을 둘러싼 어떤 행정소송도 역시 중단되고 수개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문제를 보면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착수를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파산채권이 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것은 지금 건물인도 청구 소송은 속행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산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실효된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처음부터 강제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다만 파산관제인이 판단하에 그대로 진행시키는 게 여러모로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면 진행시킬 수는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효되는 거다. 파산관제인이 그냥 진행시킬 수는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 중에 우리가 이번은 기본적으로 소송인데 원피고 간의 파산이 선고된 소송 중에 그 상황이 아니라 원피고로 등장은 하지 않지만 갑의 병에 대한 실은 을의 이 관계를 뭔가 타치하는 이런 소송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채권자 취소소송, 채권자 대의소송, 주주 대표소송 뭐 이런 경우 추신금 청구해소 뭐 이런 게 지금 세 당사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소송상으로는 이 사람이 원고고 이 사람이 피고인데 중간에 을이 게재되어 있는 거죠.
그죠? 채권자 취소 소송은 을의 병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갑이 뛰어든 거죠. 파산 채권자가 책임 자산의 이탈 같은 게 문제돼서 그 취소시키고 회복시키려는 거죠. 채권자 대의 소송은 자기가 피보전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대의권에 기해서 소송으로 냈을 때, 재판상 행사했을 때 채권자 대의 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주대표 소송도 상법에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 이런 거 인제는 배웠지. 아직도 안 배웠어? 그 당사자 적격에서 이제 나오는 건. 채권자 취소 소송은 뭐 직접 소송 담당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채권자 대의 소송하고 주주대표 소송은 그런 틀에서 민사법에서 얘기하는데, 주주대표 소송은 회사가 문제 일으킨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안 하니까 주주가 뛰어들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송인데 갑이나 병이 지금 뭐 사망했다든지 하는 것처럼 파산이 선고됐다라고 할 때 조마끝까지는 뚜렷한 두 당사자 간의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건 중간에 하나 당사자가 있어서 혹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경우에 갑병이 파산된 게 아니라, 갑이나 병이 파산된 게 아니라 양쪽 당사자 아닌 그 우리가 껴있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사람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그 을이 파산이 선고됐을 때 어떻게 되는 얘기죠? 을이. 조문은 채권자 취소 소송만 있어요. 조문도 민법하고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406조. 민법도 406조고 그런데 406조 똑같이 있는데, 이때 중단되고 파산 관제인, 누가? 이 을이 파산이 선고됐을 때 을의 파산 관제인이 이제 누구 대신 이 소송을 속행해? 채권자 취소 소송은 개별 파산 채권자가 뭔가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에 하던 소송인데, 파산 채권자를 대신해서 파산 관제인이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이제 주제자로 등장하니까 소송서도 이 사람이 을의 파산 관제인이 개별적인 파산 채권자를 대신해서 내가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이제 지휘한다 하면서 파산 관제인 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 채권자 취소 소송은 그러면 이제 파산법에서는 파산 관제인이 등장해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 뭔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부인 소송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부인권이라는 개념의 소송으로, 부인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채권자 취소 소송은 중간에 껴있는 을이 파산이 선고됐을 때 파산 채권자의 개별적인 진행에 대해서 그대로 맡기지 않고 중단시킨다.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이 수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근데 이제 그 수계를 하라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 관제인이 수계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병이 이제 갑 너 나가고 파산 관제인이 들어오라 라고 보면 파산 관제인 또는 상대방의 수계 신청에 의해서 파산 관제인이 취소 채권자를 수계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문이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수계해서 부인 소송으로 해서 된다. 그러니까 소를 그대로 틀이 유지될 수 있으면 되는데, 아니면 부인 소송처럼 변경을 해서 이제 파산 관제인이 수계해서 진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은 그 정도에서 끝인 게 아니고 하나 더, 주주대표 소송의 상황도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주주대표 소송은 조문은 없지만 같은 틀에서 채권자 대의 소송과 주주대표 소송은 지금 조문이 없어요. 일본은 조문이 없었는데 대의 소송에 관한 조문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도 그 부분에서 못 쫓아갔는데, 그래서 그 조문까지 안 만든 일본에서 그때 준용하는 내지는 유추 적용하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우리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 대의 소송 조문은 없지만, 주주대표 소송 조문은 없지만 채권자 취소 소송처럼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채권자 취소 소송이고, 또 하나 5번 나온 거는 주주대표 소송인데, 역시 파산이 회사가 선고됐으니까
이 주주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냈던 주주대표 소송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파산관계인이 채권자 취소 소송의 그 중단 수계의 유추 내지는 준용에 의해서 수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 먼 게, 여기 4-70에서 보면 뭐가 하나가 탁 생기냐면, 체납 처분은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데, 조세채권 같은 게 이제 체납처분, 강제집행 방법이 체납처분인데, 조세채권은 실은 일반 파산 선고 전의 것이라도 파산채권적인 속성인데, 특별한 어떤 국가의 조세 재원의 확보 등과 관련해서 파산채권에 머무르지 않고 재단채권으로 해놨다라는 거 얘기했는데, 그럼 앞에 봐보세요. 바로 앞 페이지에 159면에 재단채권에 기한 것은 파산채권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도중에 있던 것은 실효한다라고 했는데, 체납처분에 와서는 새로운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라고 4-72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체납처분은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인데 앞에 재단채권의 카테고리에서는 실효된다라고 하면서 진행 중에, 여기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세채권을 제외한 재단채권으로 앞에 얘기를 이해해야 되고,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이지만 이 체납처분적인 이제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서 앞에 재단채권 일반적인 얘기에서는 재단채권의 근거에서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파산이 선고되면 실효됐다라는 얘기의 일반적인 얘기인데, 해필이면 조세채권은 되게 특수해가지고 이 절차 진행도, 그건 파산법 자체의 영역은 아니지만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약간 특별한 배려를 하는데, 그게 다시 파산 절차에서 그럼 절차의 속행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된다라는 거죠. 방해하지 않는다. 그런 거가 조금, 그 이유는 재단채권이 공익적인 게 좀 더 세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재원 확보라는 자력 집행 이런 것의 특수성 때문에 체납처분의 진행에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을 해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조금만 또 쉬었다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